네, 안녕하세요. 크립토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다시 한번 예고 없이 터진 지정학적 리스크에 시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크립토 시장은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든든한 시장 전략 두 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현입니다. 네, 앞으로의 대응 전략 두 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하락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가상화폐 시장도 크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주초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CPI 그리고 PPI가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도 시장 분위기가 되게 괜찮았었는데 김 대표님, 일단은 CPI랑 PPI 좀 낮게 나왔던 이유?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CPI가 PPI가 각각 수요일, 목요일에 나왔었는데요. 이 5월 달 CPI는 사실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저 효과 등등을 감안했을 때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가는 구간이기도 했고, 특히 지난달부터 있었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예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 CPI, PPI 둘 다 예상치를 조금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환호를 했었고요.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시카고 상업거래소 같은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패드워치라고 하는 이 금리 예측 이 도구를 서비스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연내 금리 인하를 원래는 한 번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CPI, PPI가 굉장히 생각보다 낮게 나오니까 물가 인상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는 것이 그동안 연준의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금리 인하 조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작용하면서 이 CPI, PPI 나오고 난 이후에는 연내 금리 인하를 2회,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요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요소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2회로 늘었다. 그러면서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이제 상승을 기대했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또 시장이 빠지니까 좀 멘붕에 빠지셨을 것 같은데, 조 대표님, 이번 시장의 하락 원인은 아무래도 갑자기 터진 그런 중동 리스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작년부터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해졌습니다. ETF가 이제 생기고 자금들도 전부 다 기존 금융권에서 있었던 자금들이 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외부 요인에 대한 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갈등이 이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수도인 테헤란을 이제 공격하면서 이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60일 전에 분명 이제 미국과 이제 이란이 핵 협상을 이제 하기로 좀 기한을 정해놓고 어떤 결론을 짓기로 했는데, 그 시한이 이제 오늘이 61일이 되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2달 전에 분명히 이슈가 한 번 있었었는데 2달 후, 2달 동안 우리가 그 리스크를, 이게 온전히 해결된 게 아닌데 해결된 줄 알고 너무 시장의 어떤 이 상승세에 취해서 좀 이렇게 환호했던 게 아닌가 또 싶은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 대표님도 이번에 하락 원인,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원인이 중동 리스크가 제일 크다라고 보십니까? 중동 리스크가 분명히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생각하고요. 네. 근데 우리는 약간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주유소에서 우리가 불이 났다 하면 분명히 이제 불이 생긴 게 직접적인 어떤 화재가 직접적인 이 불남의 어떤 원인이겠죠. 그쵸. 근데 주유소라고 하는 굉장히 좀 위험한, 화재가 나기 쉬운 환경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특히 이제 가상화폐 시장,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가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 미결제 약정이라 하면 뭐냐면, 파생 상품 포지션을 잡은 상태로 청산하지 않은 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포지션을, 규모를 말하는데, 보통은 이제 미결제 약정이 많이 있으면
청산을 당하더라도 훨씬 큰 규모로 청산이 이루어지고 연쇄 청산이 이루어지죠.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점점 연쇄 청산을 부르면서 하락의 어떤 이 규모를 키우는, 반대로 올라갈 때는 상승의 규모를 키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예상하기 좀 힘든 이 전쟁이라는 이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15% 폭등했고 환율도 급등하고 잘 나가던 코스피 코스닥도 주춤했단 말이죠.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면서 코인도 이제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 영향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코인 시장에서 그 작년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번 이렇게 전쟁 비슷하게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 두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좀 오묘한 위치인데 중간에 이라크를 두고서 두 나라 간의 거리가 약 2,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상군이라든지 직접적인 어떤 육군을 투입하기는 어렵고 두 나라 모두 해군은 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군력으로 싸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날리고 드론 날리고 미사일 날리고 이걸로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1년 전에 요 비슷한 싸움이 한번 있었고, 그때를 기억해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는 한 10% 정도 떨어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6만 5천 달러 선에서 거의 6만 달러 선까지 내려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 싸움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지속이 됐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싸움은 사실 이스라엘보다는, 그러니까 이란보다는 이스라엘의 전력이 압도적 우위다. 이렇게 싸우면 이스라엘은 거의 손해를 안 보고 네. 이란은 손해를 많이 본다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됐었고, 이번에는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할 때는 한 달까지는 전쟁이 길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길어지느냐 아니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 CPI, PPI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물가가 낮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낮아진 것이 크게 주요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국제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이 CPI, PPI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것인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이 뭐 WTI 이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거의 7, 8%가 순식간에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유동성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빨리 되어야 코인 가격에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지만 서로 이렇게 좀 얽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네. 코인 가격에도 훨씬 좋다라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의 시장도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 9% 빠지고 리플도 6%, 솔라나, 도지코인 모두 하락하고 그랬는데, 조 대표님, 그러면 상승할 때 못 잡았던 이런 코인들을 하락하는 지금 잡아야 할지, 아니면 지금은 잠시 몸을 사리는 게 나을지, 이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급하게 오른 만큼 또 급하게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 이제 알트코인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견조하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알트코인은 대다수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상승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20% 30%씩 이제 오르는 사실 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이런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다시 그걸 반납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여유를 갖고서 알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 달이 갈지 아니면 일주일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조금 자신이 원래 사고 싶었던 그 지점에 매수를 계속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좀 하락 때 제가 좀 살펴봤던 굉장히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네. 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 디파이 관련된 이 종목들은 하락폭이 있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다시 상승 전환했어요. 이 말은 즉슨 아직도 그런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커질 수 있다고 이제 기대되는 것들은 이 대기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좀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기도 하고, 또 이게
대기 자금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코인 가격을 지탱해주고 올릴 수 있다는 또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대기 자금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석과 전략 들어봤으니까요. 저희 코인 시장의 빅 이슈도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바로 보시죠. 네, 가상화폐 전략 비축이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70%나 폭락했습니다. 이 샤프링크가 이더리움을 전략 비축한다라고 하면서 4억 2,400만 달러 규모로 사모 투자를 유치했었는데요. 김 대표님, 이 이더리움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 건지 아니면 하락을 불러올 만한 다른 이슈가 좀 있었던가요? 지금 이제 질문을 듣고 나니까 네. 사실 이더리움이 가격이 내려가서 하락을 한 게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그러니까요. 같네요. 네. 최근에 이제 이더 가격이 조금 내리긴 음. 했었어서. 근데 그게 이유였다기보다는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회사는 이더리움을 비축 자산하는 걸 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게이밍 회사긴 한데 네. 본업에서 나오는 어떤 영업 실적은 거의 이제 미미한 상태고 우리는 마치 이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비축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했듯이 우리는 이더리움을 비축할 거야라고 하고 사모 투자를 4.25억 정도 달러 정도 받아서 지금 이더리움을 산 상태인데 이 회사가 이 SEC에 증권 신고서를 하나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용이 10억 달러 정도의 어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증자 이슈가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을 그렇게 가볍게 넘기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그 부분은 아마 저보다 예, 조 대표님이 훨씬 전문가셔서 네, 자세하게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사모 투자자가 그 주식을 이제 회사가 매각을 했다는 건가요? 투자자의 주식을? 네, 정확히 말하면 네. 이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그 게이밍 회사가 네네. 샤프링크 게이밍 회사가 원래는 이제 온라인 도박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제 업종 자체를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이제 사모 투자를 누구랑 했냐면 지금 이제 파라파이나 이제 그 판테라라고 하는 이 원래 크립토 그 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벤처 투자가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펀드에 자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회사의 지분을 인수 후에 인수된 자금을 활용해서 이더리움을 사겠다라고 공표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그 가치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언제까지 이 4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이제 모으겠다 얘기를 하니까 네. 이더리움 자체는 가격이 딱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모으려고 하는 그 이더리움 양과 그다음에 시장가를 곱하면 너무 저평가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가격이 많이 오른 값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재밌게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그 방송 들어오기 한 몇 시간 전에 네. 지금 17.6만 개의 이제 이더리움을 샀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이제 신규 자금을 인수했던 자금을 활용해서 95%에 해당하는 이 물량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이 얼마나 이제 상승하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전환사채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자금 조달해서 이더리움을 이제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전략 비축 얘기를 하면은 조금 뭔가 더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김 대표님 뭔가 좀 알고 있는 이슈도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이더리움을 매집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어떤 재무 전략을 사용하는 회사가 지금 이슈가 된 거잖아요. 지금 요즘 미국 그 증권가에 이런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래티지만 이걸 했었는데 비트코인 사모으는 회사가 이번 분기에서 대략 한 60개 정도 네.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제외하고도 리플,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것을 사모으는 이제 전략을 짜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들이 지금 이 코인을 사모으는 시기 자체가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코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레벨이에요. 예, 높은 레벨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키하지 않나 아하. 이런 시장의 비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인사이트인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CEO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ICN의 공동 창립자 카이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카이와 인터뷰하기 전에 조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대표님, ICN은 대표적으로 좀 어떤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ICN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업체 자체는 이제 분산화된 이제 독립된 노드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자신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 검증까지 이제 해내겠다는 좀 포부를 좀 밝혔는데요. 보통 이제 블록체인 시장 내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저장하다 보니까 뭐 지연이나 어떤 그 단가 면에서는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신들만의 기술로 이제 해결하겠다는 이제 프로젝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ICN의 공동 창립자 카이를 만나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So could you tell us a bit about yourself and share what led you to enter the blockchain space in the first place? Great to be here, and thanks so much for having me. My name is Kai. I'm a serial entrepreneur and one of the co-founders of Impossible Cloud Network. Before entering the blockchain space, actually I founded a gaming company called Good Game Studios. I later sold the company through a 300 million reverse IPO on Nasdaq. Running that business taught me a lot about internet infrastructure. We operated thousands of servers worldwide and had to ensure everything ran smoothly at all times. When we moved to the cloud, I was completely shocked by the cost. We ended up paying more than $100 million to providers like AWS. And that is what drew me into blockchain. I saw the chance to build something much better, a more open, decentralized cloud that can grow globally without the same bottlenecks or costs. Okay, so who would you say are your biggest competitors right now, and what makes Impossible Cloud different? Like, what's your edge? That's a great question. First, a quick reminder of what the cloud really is. It just means renting someone else's computer. So when you upload, for example, a photo to iCloud, you are storing it on Apple's hardware. And now imagine doing that at scale across thousands of systems. That's the cloud. It's a massive industry. Over 300 billion in revenue last year and still growing very fast at more than 30% per year. Our main competitors are the big players like Amazon, Google, Microsoft, and in Asia companies like Alibaba and Tencent. They have built huge infrastructure over the past decade and locked in many customers. Competing directly with them is super tough. But here's where we stand out. We are using Web3 to do things differently. So instead of building a few giant data centers, we are creating a global decentralized network powered by the community. So think of it like Bitcoin. Yeah, Bitcoin has already proven that a decentralized network can outperform any centralized system in raw computing power, even hyperscalers. Bitcoin is orders of magnitudes larger in pure computational power. With Impossible Cloud Network, we are building a new kind of cloud, open, distributed, and ready for today's demands, from storage and computing to AI. Much larger than anything that the large tech companies have built. But we built this not alone. We built this together by connecting thousands of data centers across the world. So since Impossible Cloud is Web3 based, where's the actual data stored, and how exactly does blockchain fit into all of that? This is something we hear a lot when people are trying to understand how blockchain fits into cloud technology. First, just to be clear, Impossible Cloud Network does not store your files on the blockchain. Blockchains aren't built for that. They are too slow and expensive for large files like videos or business data. Instead, we store the data on a global network of real servers, physical machines that run
by independent partners all around the world. It works like traditional cloud storage, but without one company controlling everything. Now, here's where blockchain comes in and why it matters. Blockchain is great for trust, coordination, and shared ownership. With the Web3 approach, you can tap into all that talent and energy around the whole world and build networks that are much bigger, faster, and more innovative than one single company could do this on its own. So with the Impossible Cloud Network, you get the best of both worlds. The speed and performance of traditional cloud, plus the openness, fairness, and global power of decentralized technology. Okay, Kai, so this would be the last question. What do you think the future of cloud computing looks like, especially from Impossible Cloud's point of view? The future of the cloud will be decentralized, not because it's a nice idea, but because it's a practical necessity. We have seen this before. In the 90s of the last century, Microsoft tried to control the internet, but open distributed systems scaled better and moved faster and won. The same shift is now happening in the cloud. Centralized cloud providers are hitting limits. Rising costs, energy demands, and global pressure for data control. As AI and digital infrastructure expand, the old model cannot keep up. The next cloud will be modular, like Lego blocks, flexible and efficient. Second, it will be open, no gatekeepers, faster innovation. And third, it will be community powered, run by many and not owned by one. So this is not a theory, it's what the market is already demanding. And it's exactly what we are building at Impossible Cloud. So thanks a lot for having us on the show. Korea is a great, innovative, and very important market for Impossible Cloud Network. And we are thrilled to connect with you, the community, and look forward to building the future of the cloud together. 네, 클라우드 탈중앙화라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ICN의 공동 창립자 카이 바브르지텍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CEO 인사이트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요즘 시장은 좀 많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는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발짝 물러서서 본다면 지금의 조정이 앞으로 봤을 때는 뭔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전망과 분석 매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가시면요. 저희가 풀 영상 공개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금요일입니다. 밤 10시 반에 더욱더 심도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보라는 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